최근 미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보도가 부쩍 늘어난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시험대, 경제 위기, 출산율 쇼크, 언론 자유의 경계선 같은 제목들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그 보도들이 이상할 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모든 보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현장감과 시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화된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고.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덮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지금 세계의 보도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윈터입니다. MBC 뉴스 국제부 소속 기자로 지난 15년간 뉴욕 본사에서 동아시아 정치 및 사회 이슈를 담당해 왔습니다. 전공은 정치학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심층 보도를 다뤄왔고 미국 내 시청자들에게 아시아의 정치 구조와 현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제 주변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는 경직되어 있고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부의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견해였죠. 특히나 청년 실업, 자살률,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노인 빈곤 등의 지표들은 우리가 보도에 활용하기에 명확한 문제의 증거로 보였고 그것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느 날 편집국장인 조지 맥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요즘 한국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늘고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해. 지금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달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그대로 가져와. 그때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 실패한 탄핵 시도, 언론 통제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급격한 경제 불안정. 공식 통계상 경제 성장률은 겨우 1.6%대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었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발 관세 압박이 다시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실을 고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항공권은 단순한 출장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에 전달해야 할 임무와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자. 출국 전 여러 건의 자료와 인터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촬영 거점을 잡고 비공식 인터뷰 섭외도 병행해뒀습니다. 각종 통계 수치, 국제 보고서, NGO 단체의 고발 사례 등도 미리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한 한 장의 보도자료가 제 안에 아주 작고 낯선 균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을 한국은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실제와는 다를 거지라며 넘기긴 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멈칫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불빛은 화려했고 거대한 도시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암울한 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 진짜는 도시의 가장자리, 통계와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져 있어.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서도 공항은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 과정은 효율적이었으며 안내원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는 첫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이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 있는 도시가 맞는지 잠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기사와의 짧은 대화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큰일 난 줄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게 시끄러운 거죠. 그의 말에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 말도 결국 체념이거나 자조일 거야. 현실에 순응해버린 목소리는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 저는 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어떤 불균형과 위기를 안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목격하고 필요한 만큼 날카롭게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도시가 단순히 문제와 비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진실 앞에서 제 모든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도시의 질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민들, 혼잡하지 않게 운영되는 대중교통,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억눌린 사회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경찰의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해서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민은 조용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그를 존중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공적 질서의 조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역 인근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여성 혼자 귀가하는 시간대에 순찰차 혹은 경찰 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제 취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경위는 이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요청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일 평균 3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몇몇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높은 집값과 생활비 등 미국에서도 익숙한 도시적 문제들이 이곳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있는 한 시민참여형 마을회관을 찾았을 때 저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음악 수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조라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기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설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무심하게 두는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자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분명히 성장 뒤에 가려진 불균형과 갈등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그 정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선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대와 배려가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장면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출된 것 아닐까? 외국 기자를 위한 임시 조치일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시민들의 행동도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초반엔 거리를 두고 현장을 바라보았던 제 태도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점차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서 이 사회가 가진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취약점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복 개선위원회라는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교복 바지를 반바지로 바꾸기 위한 규정 변경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학교와 협의해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동행했던 통역사 김세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훨씬 자율적인 곳이에요. 미국처럼 자유를 외치는 대신 실제로 자유를 연습하고 있는 곳이랄까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확신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은 이곳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통계와 뉴스 헤드라인으로 정의했던 나라. 하지만 실제의 한국은 그 수치와 언어 너머에서 훨씬 복합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았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뉴욕 본사로 기사 초안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기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의 일상, 예측을 벗어난 풍경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가 직접 본 사회적 배려의 현장, 시민 참여, 질서 있는 공공의식, 자율성과 연대의 조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사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리포트가 아니야. 한국의 경제 침체, 노인 빈곤, 언론 검열 논란, 이런 키워드들이 빠졌잖아. 너 지금 한국에 물든 거 아니야? 편집국장 조지 맥켄지의 메일에는 명확한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완전한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 언론의 한계 등을 중점적으로 재취재할 것.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당황과 분노,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명 제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한국의 문제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제가 기록한 온전한 한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편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방송사의 기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본부에서 일하는 윤지영 기자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린 여전히 제약도 있고 싸워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검열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검열에 맞서려는 기자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게 남았습니다. 기자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지 않더라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인 JTBC의 보도국을 찾았을 때 고현우 기자는 최근 진행했던 탐사보도 사례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한 번 입을 연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묻기만 해도 그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걸 체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이상의 에너지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직업이 가진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도 처음엔 단지 세상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제 처음이자 유일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포의 한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초등학생의 독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주제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였고 8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이 차례로 손을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않은 진심 어린 표현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외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회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아이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사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조작된 한국도 완벽한 한국도 아닙니다. 그저 시민들이 진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외면하신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종로의 청운효 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날의 주제는 기자의 역할과 신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외신 기자라는 걸 몰랐지만 한 시민이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걸 들어주는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쩌면 제가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국 비행기는 어쩐지 짧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제 안의 기준과 감정들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자라 믿으며 살아왔을까?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MBC 본사에서는 긴급 편성된 생방송 뉴스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저에게 미리 각본처럼 정리된 질문 리스트를 전달해주며 가능한 선에서만 답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예상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빈부격차와 출산율 문제를 접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부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원고를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고 오히려 단 한 문장이라도 온전히 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녹화용 마이크가 달린 옷깃을 여미고 진행자가 인사 멘트를 던지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따뜻한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숙했고 단전보다도 진심으로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제도적 자유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본사 측 기술 담당의 신호와 함께 화면은 광고로 급히 전환됐습니다. 제 발언은 방송국 내부에서는 돌발 상황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그 순간의 영상이 유출됐고 유튜브에도 몇 시간 만에 클립이 업로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발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MBC 내부에서는 빠르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틀 후 정식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회사 정책에 어긋나는 독단적 발언과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인터뷰 발언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조직에서 저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을 걸어 나올 때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왔던 관성, 숫자와 시각만으로 판단했던 보도의 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 개인 메일과 SNS 계정에는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시민들, 기자들, 서울의 대학생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보도를 본 시청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겠다고. 소속이 없어도 카메라와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독립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나라를 돌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제게 건넨 손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짙은 분홍색 색연필로 그려진 한국의 집, 사람들, 한글 간판들 사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기자인 이유예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 준비를 합니다. 그저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진짜 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숫자나 통계, 뉴스 헤드라인의 틈새가 아닌 사람들의 눈빛과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 독립 언론들의 웹페이지를 확인하고 각국 현지 기자들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삶은 불안정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저 한 도시를 취재하고 떠나는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구조가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단어로 다정함을 나누며 어떤 식으로 불완전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통계로, 논쟁으로, 데이터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실은 그런 숫자 사이에서 의미를 잃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쌓아 올리는 작고 반복된 선택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보도자료에도 대변인의 발언에도 분석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서울의 골목에서, 지하철 안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의 말투에서, 어린 아이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흐름을 붙잡아 단어로 옮기는 일일지 모릅니다. 거창한 분석보다 조용한 기록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저를 움직였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결국 한국을 좋게만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 덕분에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을 찾는 날이 온다면 이번엔 기자로가 아닌 사람으로서 걷고 싶습니다. 그 골목들을 다시 지나며 그때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진실의 순간을 안겨준 유일한 도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 진실을 향해 걷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윈터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문자 중에서 단 하나,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어느 날 핀란드의 언어학자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20년 연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럽 최고의 문자 권위자가 한글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외친 학술 포럼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그 글자를 접했을 때 제 두 눈은 화면에 얼어붙은 듯 고정되었고 손가락은 메모도 멈춘 채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문자, 체계와 언어의 변천사를 다뤄왔지만 그날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언어학부에서 20년 넘게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엘리나 레이카넨 교수입니다. 주 전공은 역사 언어학, 그 중에서도 문자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고어와 스칸디나비아 문자의 기원을 탐구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문자의 의문론적 구조, 시각 기호 체계, 인지 언어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집약이자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또 권력과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문자 체계의 형성과 확산에 집중해왔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열려 있었는가에 대해 늘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세미나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낯선 언어 이름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훈민정음의 설계 철학과 음소 체계의 과학성. 발표자는 한국의 대학원생이었고 발표 자료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문자의 구조적 특이점을 참고하고자 클릭한 것이었는데 단 10분이 지나자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고 마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는 단순한 문자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창제 동기, 철학, 그리고 구조 설계의 정밀성을 설명하며 마치 설계도를 보여주듯 문자의 뼈대를 해부하듯 풀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훈민정음 해례보는 창제 목적, 원리, 사용법까지 기록된 문자 설계서이며 이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감각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껏 연구해온 문자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브라흐미 문자, 아람어의 파생 체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만들었다는 철학이 명시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의 문자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거나 기존 문자를 차용해 확장되었지만 한글은 발명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을 둘러싼 연구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례본의 영어 번역본, 유네스코 기록물, 한국의 국어학자들이 발표한 학술지,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 한글 사용 사례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를 표현하는 기호 체계를 넘어서 인간을 이해하고 공평하게 지식을 나누기 위한 문자의 이상형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특히 감탄했던 부분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요소를 기호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설계는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닌 우주의 이치를 문자로 표현하려는 시도였고 이것이 문자 체계라는 기술 안에 담긴다는 사실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유럽 중심의 문자 진화사에서 벗어나 문자 설계의 이상을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는 시도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글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자의 민주성, 세계 문자 설계의 진화와 이상.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학술재단의 승인을 받아 국제 연구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포럼에서 발표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후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이 느껴졌거든요. 과연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 문화를 대표하는 문자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 그런 자격이 제게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가치를 느꼈고 그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언어의 벽을 넘어선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학자의 양심과 진심을 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한치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학술 논쟁의 한가운데로 데려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의 분위기부터가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질서와 활기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문자에 정제된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주관하는 이번 국제언어학 포럼은 세계 20여 개국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문자의 사회적 기원과 민주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럽 언어권 학자들과 아시아 언어권 학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할지가 주목되는 지점이었죠. 저는 발표 전날 포럼 주최 측의 배려로 이서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어정보학과 소속의 젊은 학자이자 이번 포럼의 공동 기획자였습니다. 그분은 제 연구를 미리 검토한 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나 교수님, 한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일부 학자들, 특히 브루노 박사 같은 분들은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루노 카이저, 독일 튜빙겐 대학의 명예교수로 역사언어학과 문자기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논문을 빠짐없이 읽어온 학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럽 문자 체계의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로도 유명했고 비서구 문자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다음 날 사전 발표 세션에서 브루노 박사의 논문이 공개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신화의 해체, 한글의 과학성은 신화일 뿐인가? 그는 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글은 고유의 창제 체계를 갖춘 문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인도유럽 문자에서 파생된 구조를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 역시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우연적 유사성에 기댄 것일 뿐 과학적 근거는 약합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아시아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에서 온 학자들까지도 그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브루노 박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체계는 본질적으로 유럽 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아시아 문자는 그 파생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반복했고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그토록 존경하던 인물이 제가 그토록 연구하고 감동받았던 한글을 그렇게 일방적이고 편견 섞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연 교수님은 저를 조용히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셨습니다. 교수님, 내일이 발표일이시죠? 이대로 단상에 서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루노 박사의 논리는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학문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근본에는 명백한 문화적 편견과 유럽 중심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정제된 자료, 더 많은 비교 분석, 그리고 진심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외국인이 한글을 논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혹시 내 발표가 한국의 학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머릿속에서 자문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엔 점점 더 뚜렷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을 향한 저의 감동은 단지 구조의 정교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의 설계자들이 품었던 사람을 위한 철학,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것은 유럽 문자들이 잃어버린 혹은 애초에 가질 수 없었던 대중성과 평등성이었고 그것이 제가 이 문자를 인류의 유산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제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서연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학문적인 주장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한 학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포럼 발표 당일 아침, 저는 마치 고요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의 단추 하나까지 신중히 확인하며 제 발표가 단지 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한 문자의 존엄을 증명하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도쿄, 하노이, 베를린, 파리, 뉴욕, 베이징 등 전 세계의 학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발표장은 학문적 긴장감과 약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던 저의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저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중 가장 강렬한 시선은 바로 전열 앞줄에 앉은 브루노 카이저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묵직한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보며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나 레이카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문자가 어떻게 사람을 위한 철학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자음 설계 원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혀끝, 목젖 등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자음 체계, 천지인의 원리를 기호화한 모음 설계 청중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발표의 중반부로 들어가며 제가 한글의 민주적 철학을 강조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성황이 하층민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권력에 의해 독점되던 시대, 세종은 문자를 통해 그 권력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문자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지식 평등의 실현이었습니다. 몇몇 서구권 학자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고 브루노 박사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흥미롭지만 과연 그 민주성이라는 개념이 문자 분석에 어울리는 해석입니까? 문자의 효율성과 전파력은 평가할 수 있어도 정치 철학적 해석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 아닐까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도전과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와 그를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면을 응시하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예, 박사님. 저는 문자가 단지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곧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이 반영된 철학적 발명품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중 속에서 작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하나둘 이어졌고 점점 더 큰 호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브루노 박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장의 슬라이드에는 유럽 중세의 라틴 문자, 독점 구조와 비교하여 훈민정음이 비문자 사회에서 어떻게 실질적 문자 보급률을 높였는지에 대한 통계와 문화적 맥락을 소개했습니다. 문자란 정보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글은 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적 우수성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사회를 향한 문자 철학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저는 한 문장을 화면에 적었습니다. 문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몇몇 학자들은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서연 교수님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한글은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 순간 한 인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문자학자 나카무라 켄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단지 한 문자를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문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언어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지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형상이라는 것을요.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한층 부드러웠고 거리는 전날의 열기와 상관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은 한없이 조용하고 잔잔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요. 저는 호텔 방에서 천천히 짐을 정리하며 어젯밤 그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제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의 불안과 자책, 과연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은 이제 다소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메일함에는 이미 여러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했던 젊은 학자들, 현지 학생들, 언어학을 공부하는 일반인들까지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따뜻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한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문자에 감동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해례본 영문 번역본을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읽었던 문장이지만 그날의 기억과 함께 다시 마주하니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때에 표현하지 못하니라.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자 공감의 구조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부러 하루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포럼 일정 내내 준비와 긴장으로 바쁘게 움직였기에 온전히 이 도시와 한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찾아간 곳은 세종문화회관 앞의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동상 앞에 선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면서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이 인물.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어떤 군주보다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든 문자가 오늘 저 같은 외국인의 삶에도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문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한글날에 배운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어르신 한 분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 글자 자랑스럽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글은 그저 옛 유물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 근처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한글 관련 책들이 전시된 특별 코너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린이용 훈민정음 해설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짧고 쉬운 말로 풀어 쓴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들만 쓰는 글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글자예요. 그 문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언어학 연구 속에서 가장 짧고 강렬한 언어 철학을 저는 그 어린이 책에서 발견한 셈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작은 메모장에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차분히 그러나 진심만은 흐르도록 써내려갔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대한 문자란 단지 오래되었거나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한글은 그 점에서 인류를 위한 문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체계이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 안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글. 언젠가 또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제목은 문자의 인간학. 첫 강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최근에야 이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한글입니다. 그날 강의실의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수업 후에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 문자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한글에 대한 감동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